네, 반갑습니다. 다시 중이 역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춘추전국 시대를 좀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올해 어쨌든 1년 동안 이 중국사를 거의 전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사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설상의 왕조라고 했죠. 하 왕조는 뭐 중국에선 주장을 하지만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기고요. 그다음 우리가 상 봤었고요. 요걸 멸망시킨 게 주죠. 그다음 주가 어 이제 주의 동천, 그러니까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견융의 침입을 받아서,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옮기게 됐고, 그때부터를 우리가 동주 시대, 나라는 이제 동주라고 볼 수 있고, 요 시대를 부르는 명칭이 따로 존재한다고 했죠. 그게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일단은 흐름 전체를 보고 다시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국을 통일한 게 진이고요. 진은 금방 멸망을 했죠. 그래서 뭐 통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금방 멸망을 해서 그다음 한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한나라는 전한, 후한 이렇게 나뉘고 그 기준이 되는 게 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 후한 때 엄청난 혼란기를 거치고 다시 위초고, 삼국으로 분열이 되었다가 그걸 통일한 나라가 위라고 보면 될 것 같지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위가 진으로 바뀌면서 진으로 결국 통일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진, 또 이 진이 이제 뭐 반란이 일어나고 하면서 또 수도를 또 옮기게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남북조 시대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 그 시대에는 이제 이민족이 다섯 이민족이 세웠던 16개국 해서 5호 16국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조를 통일한 게 바로 수. 다음 또 수는 금방 망하죠. 그래서 당이 또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 5대 10국이라고 하는 분열기를 거치고 또 통일한 건 송입니다. 자, 송 다음에 그 유목민족이 아주 끝판왕 몽골이 등장하게 되면서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원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다음 다시 한족이 나라를 뺐죠. 그래서 명 되찾아서 명이 들어서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만주족에게 나라를 뺏기게 됩니다. 그게 청이죠. 그 청 다음에는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걸 거쳐서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상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중화인민공화국까지 다 보게 될 겁니다. 물론 뒷부분까지 우리가 자세히는 볼 순 없고 거의 상부터 청까지는 좀 자세히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춘추 전국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춘추 전국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기였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 두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만큼 이제 서로 약육강식,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뺏고 이런 시대라서 전쟁이 굉장히 많고 정치적으로는 혼란기이지만 약육강식의 경쟁의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는 더 발전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춘추와 전국을 나누는 기준을 우리는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춘추 시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주왕실을 인정해 주는 때였고, 요때는 아주 조그만한 이제 소국들이 좀 제후들이 좀 경쟁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 200여 국 정도가 좀 경쟁을 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차츰차츰 이제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전국 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주황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변국들을 막 정복하고 하면서 점점점 자신의 덩치를 키워나가요. 그렇게 해서 200여 국에서 7개의 나라로 이제 좁혀지게 되는 거고요. 그 7개의 나라 중에서 나중에 진나라가 결국은 다 통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이 시대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그걸 나누는 기준은 주왕실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도구를 쓰는 건 철기 시대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정복 전쟁도 굉장히 활발해졌고, 또한 이제 철제 농기구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서 그만큼 경제력도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수업 때도 설명했지만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되면서 깊이갈이 이런 게 되게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우경, 소를 이용한 밭 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인구도 늘고, 그리고 상업, 수공업 이런 것도 같이 발달하게 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성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문화적으로는 제자백가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전체 보진 않고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랑 그리고 더 부가적으로 설명할 것들 이런 것들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춘추전국 시대는 경쟁의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국 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강한 병사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능력만 있으면 뭐 국경 뭐 이런 거 혈통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그만큼 능력주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근데 사람마다 제각각 나는 이렇게 이제 부국강병을 하면 될 것 같아, 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생각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학파, 아주 다양한 학자들이 등장을 했고, 그걸 표현하는 명칭이 바로 제자백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 제자, 그리고 자는 학자 생각하면 되고요. 백은 숫자 100일 수도 있지만 그냥 많다라는 뜻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가는 학파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러 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뭐 학파들 이런 뜻으로 제자백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학파들이 등장을 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5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입니다. 유가는 사상가가 공맹순이라고 해서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유가는 인과 예에 의한 도덕 정치예요. 그래서 덕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데, 전쟁이 맨날 일어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막 그런 아주 혼란한 순간에서 사람들이 좀 서로 예의도 차리고 어진 마음으로 서로 좀 배려도 하고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런 와중에 예를 지키시오, 안 되죠.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요 당시엔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두고, 다음에 우리 학습지에는 법가가 먼저 나오지만 도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가는 이제 사상가가 노자, 장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요. 뭐 특히 장자 같은 경우는 뭐 호적지몽이라 해가지고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뭐 이런 걸 막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크게 뭐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도가의 특징은 인위적인 것 반대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하게 되는 건 인위적인 뭔가 제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싸우게 되지 않느냐.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전쟁도 없고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순리대로 그냥 따라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위적인 걸 없애고 무위, 자연 그대로 따라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가의 사상은 이런 것이다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 법가. 자, 법가는 말 그대로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사상가는 상앙. 상앙은 원래 이름은 공손앙입니다. 앙앙. 그다음 이제 한비자, 이사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의 이제 강력한 법에 의한 통치, 너무나도 엄격해요. 뭐 좀만 법을 어기면 사형 뭐 이런 것 때문에 요 당시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잘 먹혔습니다. 혼란을 수습하는 데는 법가가 아주 잘 먹혔고요. 그래서 결국 진이 통일하는 데의 바탕과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로 형성되는 데는 아주 중요하게 기여를 했지만, 자, 결과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 유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 시대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 최종 승리자는 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가. 자, 그 다음에 묵가 한번 보면, 자, 묵가는 사상가는 묵자라는 사람이고요. 원래는 묵적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특히나 차별 없는 사랑이라고 해서 겸해라고 합니다. 겸해. 차별 없는 사랑을 되게 주장을 했는데 자, 근데 요게 좀 특이해요. 뭔가 느낌적으로만 보자면 이 사랑을 차별 없이 사랑하자 이런 거랑 법과랑 되게 뭔가 되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묵과랑 가장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유가입니다. 묵과가 봤을 때 유가의 뭐 우리 가족, 우리 뭐 나라, 우리 민족 이런 식으로 우리라고 이렇게 울타리 짓는 거, 너와 나의 이제 이렇게 구분 짓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차별 있는 사랑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두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다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 되게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묵가랑 이 유가는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 묵가가 봤을 때 유가는 차별 있는 사랑이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철학적인 거라서 우리가 깊이 보진 않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우리 참고로 수업 때도 본 것인데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상황, 한비자, 이사, 묵자 이렇게 뭐 그냥 이런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뭐 사진, 그림 이런 거일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공자는 아주 풍채가 어마어마하고요. 이름 다들 좀 특이하죠. 그다음 중국 최초로 통일한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진 얘기할 때는 시황제라고 하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원래 이름은 성이 영시고 이름이 정입니다. 그래서 정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어릴 때 왕이 돼서 결국은 최초로 중국 통일을 이뤄낸 아주 대단한 인물인데 그 바탕에는 이 상항이라고 하는 공손왕의 엄청난 법가를 통한 이제 개혁이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국강병을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는데 자, 이 사람은 명칭에서도 사실 알 수 있지만 단순하게 나는 왕 이상이야. 나는 그래서 새롭게 왕보다 더 높은 존재인 뭔가 호칭을 하나 정해야겠어 라고 해서 만든 게 황제라고 하는 호칭이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황제가 됐기 때문에 시를 붙인 겁니다. 처음 시자. 그래서 시황제가 됐고 그 느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자기 중심, 황제 중심에 모든 권력이 집중돼야 되는 사람이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앙집권 정책을 추진을 했고요. 그 바탕이 되는 게 바로 군현제입니다. 자, 이 사람이 봤을 때 주나라의 봉건제 때문에 결국은 여러 나라가 분열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강력한 황제가 이제 모든 걸 통치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이제 제후를 봉해주지 않고 지방을 이제 전부 다 군현 이렇게 행정 단위로 구분한 다음에 직접 관리를 파견한 형태로 중앙집권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딴 거는 그냥 만약에 어렵다면 봉건제는 뭔가 제후를 봉해주는 좀 지방 분권적인 거라면 군현제는 중앙집권이다 이렇게 좀 뭔가 도식적으로 기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오랫동안 춘추전국 시대를 이어졌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뭐 다 제각각이었어요. 화폐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고 도량형. 그러니까 도량형은 뭐 부피, 무게, 뭐 길이 이런 거 재는 단위거든요. 그런 단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제대로 세금을 걷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화폐도 통일, 문자도 통일, 도량형도 다 통일시켰고요. 그리고 사상도 다 통일시켜버려요. 그래서 법가 중심의 사상을 통일했고, 그리고 요거를 한다고 우리 학습지엔 나오지 않지만 육아를 엄청나게 탄압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분서갱유라고 해서 유가 이 책들을 전부 다 불태우고 이 유학자들을 전부 다 생매장에서 파묻어 버렸습니다. 땅팔갱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서갱유라고 한다. 뭐 이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목공사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결국은 요런 것 때문에 진나라가 그렇게 힘겹게 통일을 했는데 아주 허무하게 금방 멸망하게 된 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건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이 강력한 진시황에도 아주 두려운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흉노라고 하는 이 이민족들이었고요. 이 이민족을 결국은 방어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안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만리장성인 거죠. 그러니까 만리장성은 아예 처음부터 모든 성을 다 지은 건 아니고 원래 있던 성들을 다 이어서 하나의 긴 성처럼 만든 겁니다. 자, 요게 요 당시에 뭐 한 4,050km 정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 30만 명 가까이 동원된 엄청난 대토목 공사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지금처럼 국가에서 중요한 이제 뭐 공사해서 임금 다 주고 이렇게 하는 공사라면 괜찮은데 요 당시에 공사를 오는 건 농민들에게 일반 평민들에게 당연한 국가에서 부여한 의무였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야만 했고 그리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막 죽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성을 사게 됐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방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동서로 한 693m고 남북으로 116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큰 이제 궁궐이에요. 자기들 궁궐. 왕궁이고 이게 한 2층 정도 돼 있는 요거 만들 때 한 70만 가까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만리장성이랑 요 궁궐 합치면 100만이죠. 거기에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여산능이라고 이 진시황능인데 진시황은 무덤이 너무 커서 그냥 사실은 사람들이 무덤인지도 모르고 그냥 산으로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산이라고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뭐 수도 뭐 이런 걸 공사하다가 땅을 팠는데 거기서 뭔가 나와서 땅을 파보니 거기가 진시황릉이었네? 이런 거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이제 병마용갱이라고 하는 한 7천여 점의 엄청난 흙으로 빚은 그런 병사들도 있었고 요 만드는데 한 10년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그리고 요때도 한 70만 정도 동원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1700평 정도 되는 엄청난 대왕 무덤을 만든 것이고요. 요거서 지금은 사실 만리장성도 그렇고 뭐 진시황릉도 그렇고 아방궁은 지금 없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해 보면 중국의 뭐 대단한 유적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시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얼마나 백성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엄격한 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토목공사랑 맞물리게 되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아주 큰 바탕이 됩니다. 왜냐면 공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뭐 만약에 날짜를 못 지켜서 못 갔어요. 그러면 그냥 사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성을 짓는데 막 도망가다 잡히고 그러면 아예 사형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엄격했어요. 이제 고된 노동에 엄격한 법치에 세금도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못 살겠다. 그리고 들고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최초의 농민 반란인 진승 오강의 난이 일어나면서 요걸 계기로 해서 전국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으로 결국 이 진은 아주 허무하게 멸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짧은 역사이지만 이 진이라고 하는 건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건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이라고 하는 거 역사에서 최초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중국의 이름이 차이나로 불리게 되는 계기가 된 건 바로 이 친에서 A 붙으면 차이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나라고 하는 이 명칭이 이 진나라에서 따오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 이 진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나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을 보겠습니다. 자, 진이 멸망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에서 여러 이제 제후들 같은 애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중에 우리는 다른 사람 다 빼고요. 딱 두 세력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 세력은 바로 초나라의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한나라의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 항우랑 유방은 엄청난 라이벌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개인적인 능력치로만 보자면 항우랑 유방은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실은 항우가 훨씬 센 존재였고 유방은 사실상 항우의 이제 부하로서 이제 활약을 하다가
오히려 항우를 치고 나라를 통일했던 그런 인물로 볼 수 있는 거죠. 둘 다 조금 너무 다른데 신분 자체가 사실 항우는 원래부터 엄청난 명문가 집안의 자손이고 원래부터 싸움도 굉장히 잘하고 당시 키가 뭐 한 185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키죠. 그래서 되게 덩치도 좋고 뭐 하드웨어도 좋고 뭐 그래서 싸움도 너무 잘하고 개인적인 능력이 너무 뛰어났던 사람인데 반해서 유방은 그냥 시골에 한 거지처럼 자라가지고 거의 동네 건달처럼 양아치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좀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 자체가 너무 달랐는데 대신에 이제 항우는 개인의 능력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남말을 잘 안 들었다고 해요. 신하들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되게 독단적인 그런 이제 리더의 모습을 보인 거고, 근데 유방 같은 경우는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뛰어난 자신의 신하들의 말을 아주 귀담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태도의 차이가 이 항우와 유방의 승부를 갈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하 말 잘 듣던 이 유방이 이제 전체를 항우를 오히려 물리치고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 대단한 그런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요에서 요거를 초환대전이라고 해서 이걸 초환지라는 소설도 있기도 하고요. 5년간 싸웠는데 요게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게임을 하나 만들죠. 그것이 바로 장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의 왕의 이제 글자를 잘 보면 초록색 초 돼 있고 빨간색으로 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초안 대전을 다룬 것이 바로 이제 장기로 아직까지 남아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고조 유방 같은 경우는 통일을 일단 했는데 그러니까 유방 자체의 능력으로 통일한 건 아니고 아주 뛰어난 신하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공으로 결국은 자신이 이제 나라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그 공로에 대한 보답을 좀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후로 다시 이제 봉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완전히 또 봉건제를 하기엔 좀 그렇고 자신의 수도만은 또 강력하게 또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짬뽕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궁국제라고 하는데 중앙은 군현제를 하지만 지방은 또 다시 제후를 봉해주는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 봉건제라고 하는 건 언제든 시간이 지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고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혼란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한해 초기에 이제 왕권이 안정되기 전까지. 근데 요거를 다 정리한 반란을 정리하고 엄청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던 인물이 바로 한무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나라에서 이 한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그때도 한번 봤지만 중앙집권 하면 왕권을 강화시킨다 하면 군현제를 시행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지방에 봉건제 있던 거 전부 다 싹 정리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다 군현제를 실시했다는 거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요때부터 유학을 뭐 상관없습니다. 유교를 국가 통치 사상으로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황권을 높이는데 되게 중요한 유학의 이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충과 효입니다. 요거를 결합시켜가지고 왕권을 높이는 데 쓰여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충은 뭐 군주에 대한 충성하는 거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효라고 하는 사상을 충과 결합을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이 황제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우리 모든 백성의 어버이야라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효와 충을 이제 결합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왕권을 높이는 하나의 사상으로 유교를 엄청나게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무제라고 하는 명칭, 힘쓸 무 생각하면 됩니다. 무력으로 엄청나게 영토를 넓혔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만든 말인데, 일단, 네 방향으로 전부 다 영토를 확장하거든요. 그걸 딱 이제 정리를 하자면, 북쪽으로는 흉노, 그리고 서쪽으로는 비단길 개척,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건 저희한테 되게
뼈아픈 얘기인데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쪽을 정벌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토를 넓혔고요. 그리고 비단기를 개척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때 장건이라는 사람이 파견되면서 비단길이 개척된 배경이고요. 근데 많은 전쟁을 하려면 결국 돈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9년제를 하다 보면 지방에 많은 관리들을 파견을 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건 필연적으로 많은 돈,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필요로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일종의 통제 경제를 실시합니다. 그걸 이제 염철전매 제도라고 보통 하는데 국가의 필수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이고 하나가 철입니다. 물론 이제 술도 있지만 그래서 소금, 염 그리고 철 합쳐서 이제 전매. 전매라고 하는 건 국가가 독점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독점 판매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국가의 수입으로 늘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 그리고 요 당시에 개인이 화폐를 막 주조하기도 했어요. 그런 걸 없애고 국가가 직접 화폐를 관리하게 되면서 이제 많이 국가 수입이 늘어났다. 이 정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장건의 비단길 개척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길의 개척자 장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자, 일단 이 비단길 실크로드라고 하잖아요. 요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장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비운의 아주 비통한 아주 13년의 개척의 역사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의지의 중국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처음에 장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파견된 이유는 원래는 흉노, 한무제도 흉노를 좀 굉장히 견제했었습니다. 그래서 견제할 목적으로 흉노, 여기가 한나라라고 한다면 이쪽이 흉노 중간에 그리고 요 반대편에 대월지라고 하는 흉노랑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의 입장에서는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선 대월지랑 동맹을 맺어서 양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건을 보내서 대월지랑 동맹을 맺으려고 보냈는데 가다가 중간에 있는 흉노에게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려 10년 동안. 그래서 이 장건이라는 사람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 그냥 흉노인처럼 살아가려고 흉노인과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냥 일반인처럼 정착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이제 속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감시를 벗어나서 결국은 탈출합니다. 그래서 대월지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군사 동맹을 제의를 해요. 했는데 싫다고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맹 자체 본래의 목적은 실패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실패한 걸 또 알려야 되기 때문에 또 돌아오다가 또 흉노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또 1년 동안 다시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번에는 정말 다행히도 처자식을 같이 데리고 결국은 1년 만에 귀국을 해요. 그래서 총 13년 만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왕한테 이제 무자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동맹은 좀 실패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여기 13년 동안 다니면서 여기에 뭐 어떤 뭐 특산물이 있는지 길은 어떻게 나 있는지 어디로 가면 되는지 이런 걸 제가 다 정리를 해놨다. 그게 이제 무자한테 엄청나게 먹히게 되면서 무제가 얘기 듣다가 대한마라고 그 삼국지에 보면 적토마가 있거든요.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그 천리마라고 하는데 그런 말 아주 좋은 말이 있는 걸 얘기를 듣게 되면서 장건을 다시 2차로 그런 말 가지고 와 그래서 다시 보내버립니다. 굉장히 이제 비운의 인물인데 어쨌든 그렇게 통해서 이제 이 장건의 기록에 의해서 비단길이라고 하는 게 개척이 되면서 중국에 어마어마한 이제 무역의 이점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도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한에서는 한고조와 한무제,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제 사후에 점점점 이제 나라가 약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외척 중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외척이니까 왕비의 이제 집안인 거거든요. 그런 세력을 원래부터 권력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한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전한이라고 해서 멸망을 했고 얘가 세운 나라는 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쭉 가다가 결국은 한에 이제 도망쳤던 왕족 중에 유수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다시 왕망을 몰아내고 후한을 다시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때부터를 이제 후한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상 이제 한이라고 하는 나라 명칭 그 자체로 쓰였는데 우리가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한, 후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상 그냥 한 나라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쨌든 이 광무제라는 사람에 의해서 후한이 성립되었다 정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한나라는 결국 지방에서 성장했던 이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혼란도 많았고 외척 황간이 막 권력 다툼 이런 게 되게 심각하게 벌어지다가 결국은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을 통해서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황건적이라고 하는 건 노란 두건 쓴 이제 도적대다 이런 뜻인데요. 요거를 주도했던 애들은 사실 태평도라고 하는 뭐 일종의 종교 단체입니다. 근데 뭐 도교에서 좀 약간 뻗어져 나온 한 일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상해요. 막 갑자기 뭐 병을 고친다는 요술을 부린다느니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사이비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가담했던 농민만 해도 40만이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미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반기를 드는 그런 농민 봉기의 성격으로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는데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각 제후들이 막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나라는 썩을 대로 썩어서 왕실에서는 요 농민 반란을 제압을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지방에서 제후들이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스스로 이 막 황건적이랑 싸우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막 키워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하다가 결국은 위초고 삼국으로 정리가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결국은 위가 거의 통일 직전까지 갔는데 또 신하였던 애한테 사마시들에게 나라를 뺏기면서 위진 이렇게 진이 결국은 최초 결국에는 통일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학습지에는 우리가 없어서 제가 수업 때 설명을 좀 했었는데 한나라 때는 중국 문화의 토대를 만드는 시대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중국을 통일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이 차이나라고 불리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졌던 진이 있었다면 한나라는 중국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토대를 세웠던 최초의 나라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 자기들 글자를 다 정리해서 한자라고 부를 때 이 한자가 바로 이 한나라 할 때 한자입니다. 그리고 후한 때 이제 제지술, 종이를 만드는 게 체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시대가 바로 한나라다. 이 정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국은 여기서 또 한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엔 페르시아 제국하고 그 다음 그리스 로마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또 힘드니까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